심경에 대해서 한번 반야심경은 마음에 대한 경전은 아니죠. 요거는 진짜 마음에 대한 경전이란 뜻으로 심경이에요. 반야심경은 그 반야경의 핵심이 되는 핵심 서머리 경전이라는 뜻으로 심경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진짜로 마음 닦는데 도움이 되는 경전이란 뜻이고요. 보시면 진덕수라는 분이 이제 주자한테 직접 배우진 않았는데 사수겠다 그러죠. 여러분이 만약에 뭐 그 봉호 선생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봉호 선생님 뜻을 책을 보고 그 제자들을 만나면서 뭔가를 배우시면 사수겠다 그럽니다. 개인적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배운 거죠. 그런 분으로 보여요. 직접 배우신 분 같진 않고 송나라 유학자로 주자학자입니다. 아무튼 진덕수라는 분이 쓰신 건데 재밌는 게 저서로 심경이 있고요. 마음 닦는 경전. 요게 수기 치인 중에는 수기에 해당되죠. 근데 재밌는 게 또 정경, 정치를 바르게 하는 데 돕는 어떤 경전, 요런 게 이건 치인편이라고 보고 대학연이라는 책을 썼는데 요게 되게 히트작입니다. 수기치인을 두루 다뤘다고 하는 게 대학은 수기치인을 표방하는 학문이잖아요. 자신의 명덕을 밝혀서 천하를 경영하자는 학문이니까. 그래서 대학연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제가 이제 강의도 했던 그 책도 냈던 대학책에 연이라는 거는 부풀릴 연자거든요. 부풀렸다는 거예요. 뭐냐면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구 평천하에 그 각 항목별로 중국 역사에서 사례를 갖다 댄 거예요. 실제 사례를. 그러니까 경전하고 역사를 한꺼번에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서 실무 공부까지 바로 해요. 그래서 조선 선비들은요, 조선 초부터 다 대학 연의를 보고 그 정치가들이 훈련했습니다. 정치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제일 좋아해서 열심히 읽었던 게, 신하들이랑 제일 열심히 읽었던 게 같이 스터디를 하잖아요. 경연에서 대학 연의를 가지고 해요. 그러면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구 평천하를 구체적 정치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세종 때 치평요람인가요? 대학연의 같은 책을 만든 거예요. 집현전 학자들한테 더 확장판, 우리나라 사례까지 다 넣어가지고 더 확장판으로 만든 게 이제 치평요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조선 선비들에게 아주 도움을 준 책들인데 이런 책을 저술한 분이에요. 그 중에 이제 심경과 대학연의는 특히 조선 선비들한테 큰 영향을 줬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기로는요. 그 명나라 유학자 정민정이라는 분이 쓴 심경부주라는 게 있습니다. 심경에다가요. 이게 부가했다는 거죠. 붙였다는 거죠. 주석을요. 심경에다가 이제 주석을 더 붙인 게 있어요. 심경 안에도 제가 이제 그 본문에서 원주라고 풀었는데 원래의 주석이 있어요. 거기에 좀 더 부가한 주석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 부가한 주석이 결국 뭐냐면 주자 어류나 주자 제자들 글을 더 모아놓은 거예요. 그 구절에 도움이 될 만한. 심경은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37편인가 37장인가의 어떤 그 사서 삼경이나 주자나 이런 그 당시 이분 진덕수 이전의 학자들이 해놓은 것 중에 여러분이 꼭 보실 만한 거, 대학자들이 해놓은 거, 정자나 주자나 이런 분들이 해놓은 거, 사서 삼경에 있는 거, 거기서 마음 공부에 도움되는 것만 뽑아놓은 건데 부주는 그 뒤에 이제 주자 제자들의 글까지 훨씬 더 방대하게 붙여놓은 거죠.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이 봅니다. 조광조파는 특히 신경 부주 열심히 읽었고요. 남명 선생도 이제 그 문집에 보면 신경 부주 꼭 보라고 그 친구한테 권하는 게 있고, 태계 선생은요 이 정도 얘기합니다. 태계는 나의 심학과 도학, 마음 공부 그리고 도 공부는 모두 심경을 통해 본질을 꿰뚫었고, 제가 알기로 33인가 그때 이 신경부주를 처음 접하고는 그 뒤로는 열심히, 말년에는 더 열심히. 그래서 제자가 아침에 가면은 아침에 태계 선생님 공부하는 데 가면은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데 뭐 읽나 들으면 신경부주를 읽고 계신다 할 정도로 존중했고, 특히 이제 태계는 신명처럼 믿었다는 건 하느님처럼 생각했던 이 책을 마음 공부에서는 선비들 마음 공부에 바이블이었던 거예요, 심경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심경을 가지고 공부하고, 정약용 선생도 심경에 대해서 자기대로 의견을 편 책을 내고 그러셨죠. 심경 밀험인가 이렇게 심경에 대해서 은밀하게 어떤 체험한 것들, 증험한 것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런 책을 낼 정도고, 율곡 선생도 경목요결에서 심경을 강조했고요.
그 얘기 말씀드려서 태계만 해도 신명처럼 믿어가지고 사서와 근사록을 아래에 두지 않았다. 사서랑 근사록은요, 이쪽 동양의 어떤 최초 철학책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주자와 그 주자 친구가 편집한 철학책입니다. 그래서 유학의 이제 정수만 뽑아놓은 책인데, 각 이 근사,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가까운 것부터 생각하라는 게 유학의 공부 핵심입니다. 내가 생각해서 답 얻을 만한 거 있죠? 내가 자명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 가까운 것부터 생각해서 나가다 보면 먼 데까지 자명하게 알아낼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내가 이해할 만한 가까운 것부터 연구해라 하는 논어에 나오는 구절을 따서 근사록, 요거 이제 연구하라 해서 해놓은 게 있는데, 사서 아래에 두지 않았다는 건 엄청 경전으로 봤던 거죠. 그럴 만한 게 안에 내용이요, 사서 삼경의 핵심들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심경질의라는 질문, 어떤 의심을 질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심경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걸 질문하고 누가 답변을 해주냐면 태계가 답변해준, 태계의 강의록을요, 이덕홍이란 제자가 신병에 대한 강의를, 태계가 말년에 심경에 빠져 계셨으니까 특히나 말년에 더 그 기록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걸 정리해가지고 낸 책이 있는데, 태계학파에서는 이제 심경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한 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심경 가지고는요, 율곡학파, 태계학파가 또 통합이 되는 게, 나중에 이제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요거 심경에 대해서 주석을 좀 제대로 한번 다시 교정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경질의를 바탕으로 해서 송시열이, 율곡학파인 송시열이 교정을 하고 율곡학파 견해까지 더 붙여서 만든 게 심경석의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요겁니다. 심경, 의문을 풀다, 풀석자, 의심의자, 심경석의. 이거를, 요것도 제가 예전에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데가 있어서 하나 이렇게 구입했는데, 이게 심경 내용은, 여기 지금 이거 가지고는 심경 내용이 없어요. 저는 심경 내용도 있는 줄 알고 샀어요. 근데 봤더니 이거는 각 단어에 대한 주석만 있어요. 그러니까 심경 부주를 이거 별매로 사셔야 되는 거죠. 예전에 이 책을 샀다가는 심경이 없이 이 책을 사서는 안 되고, 심경 하나 구하고 심경 부주를 구하고 이 책을 가지고 보면 여기에는 이제 사전 같은 거예요. 심경 부주의 각 구절들을 더 이제 태계학파, 율곡학파 입장이 다 총합돼서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경 하나 가지고 선비들이 얼마나 열심히 팠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래서 이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요 1장만 한번 같이 보시면 알 수 있는데, 1장 서경에 나온 거라고 해서 서경을 앞으로 뺐고요. 서경에 나온 것 중에 이제 지금 하나 뽑은 거고, 1장이 서경에서 나온 거고, 2장부터는 시경에서 뽑은 거예요. 그게 한 또 몇 개 되면요, 다 시경으로 이어집니다. 몇 개가.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어요, 경전이. 그래서 경전은 바뀌는데, 한 경전에서 여러 개를 뽑기 때문에요, 다 하면 37개 정도가 뽑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경전에 본문이 있죠. 처음에 진한 글씨만 한번 봐보세요. 본문이 있고, 원주 진덕수라는 분이 처음 신경을 쓸 때 주석을 달아놨던 거, 주자의 말씀을 달아놨어요, 주로. 자, 그 뒤에 부주, 이게 이제 명나라 때 정민정이라는 분이 덧붙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뭐 있죠? 석의가 있죠. 제가 원래는 더 많아요. 이 책 하나가 지금 모든 구절을 풀어놨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것만 뽑아서 임의로 몇 개 정도 뽑아서 넣을 겁니다. 그럼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태계 율곡학파의 견해까지 다 아울러 보는 거예요. 중국의 견해, 한국의 견해까지. 뿌듯하시죠, 벌써? 네, 여기까지. 그만할까요? 뿌듯하시죠? 이제 유교 공부에서 심경이, 조선 선비들을 이해하려면요, 필수예요. 조선 선비들이요, 욕 먹을 때 심경 가지고 욕을 먹어요. 나라 정치는 엉망으로 하고 맨 마음 공부만 했다고 지적당해요. 심경만 보고 마음 공부했다. 그 정도로요, 조선 선비들이 중시한 책이에요. 맨 공리공담했니 할 때 이런 거 심경이나 공부했니, 이렇게 마음만 공부했다. 근데 조선 선비들한테 마음이라는 거는 그대로 또 정치인데, 그걸 유기적으로 결합 못 시킨 조선 선비들도 문제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신경 공부한 걸 갖다가 이제 비방하고 끝내면 유쾌하십니까? 이것도 답이 아니죠.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면, 제대로 하면 거기서 또 답이 나온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예. 그럼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왜 이런 얘기를 미리 드리냐면, 조선도 마음 공부하다 망하더니 또 똑같은 놈 하나 또 등장해서 지금 또 뭐 양심이 답이니 자꾸 마음의 문제로 풀려고 하는 거, 이런 비판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경 공부를 제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유튜브에 올릴 텐데,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은 그냥 무상으로 보실 수 있잖아요. 그냥 심심할 때 틀어놓고 좀 보시면 조선 선비들이 뭔 공부했구나 이거라도 아실 수 있잖아요. 알고 나서 비판한 건 비판하시고 취할 거 취하시면 좋겠어요. 다 취하시라는 게 아니라 제 강의는 모두 똑같습니다. 자명한 것만 취하세요. 찜찜한 건 취하지 마시고. 예, 지금 뭐 이런 세월에 정보의 홍수 시대에 뭐 남이 하는 말 다 믿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이 자명해져야죠. 여러분한테 자명한 건 확실히 취하고. 저는 요건 확실히 하셔야 된다고 봐요. 자명하다고 판단되는 거는 유야무야 넘기지 마시고 확실히 취하시고. 이게 수용바람일이죠. 확실히 취하시고. 찜찜한 건 확실히 거부하시면 그 태도가 여러분을 더 지혜롭게 만들 거라고 보고, 또 우리 앞길을 열어줄 거라고 봅니다. 그 태도만 확실히 취하시고 들으시면 누가 여러분을 속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면에서 자명하다고 느끼는 그거를 더 챙기시라고 이런 강의도 하는 거니까, 조선 선비들 이니에지 하다 나라 망했는데 또 이니에지 주장하나 보다, 마음 공부하다 나라 망했는데 또 마음 공부 강조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넓게 보시고,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 듣기만 하면 되잖아요. 제 강의를 들으시고 자명한 거 있으면 좀 취하세요. 자, 서경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서경 1장이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 것 치고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강의 때마다 너무 많이 했던 거고, 제가 이번 주에도 강의 때 이 얘기를 몇 번이나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했던 건데, 처음 공부하는 약 또 새로운 마음으로 보시죠. 왜 이게 제일 첫 번째 있을까? 이게 도학의 16자 요결이라고요. 조선 선비들이 이것만 알면은 천하 경영도 다 하고 마음 경영도 여기서 답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경영돼야 천하가 경영되는 거니까, 그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최고의 지침 뭐냐? 요거예요. 16자 요결. 제왈 빼고 나면 16자죠. 제는 순임금입니다. 순임금께서 얘기하시기를, 요게 서경 대우모 편에 이제 우임금이죠. 대우모면 이제 우임금이, 순임금한테 우임금이 천하를 물려받을 때 이런 그 노하우까지 같이 전수받았다는 거예요. 신법을 전수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심, 도심, 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보시죠. 순임금이 말씀하시기를, 인심은 오직 위태롭고. 자, 사람 마음을 제가 그려볼게요. 지금 이거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는요, 순수한 양심, 본심이 있습니다. 맹자에서는 이걸 본심이라고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본심을 잃어버리고, 이제 닭이나 뭐 이런 거, 동물 잃어버리고는 그 땀을 흘리면서 찾는데, 자기 본심 잃어버리고는 찾지 않는다. 본심 찾읍시다 하면서 본심을 또 양심이라고도 부르죠, 맹자가.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고전에서는 양심 말하기 전에 인심과 도심을 얘기해요. 인심, 도심. 이 도심은 뭐냐면 발동한 양심을 말합니다. 양심은 발동한 걸 말하기도 하고, 발동하기 전에 우리 본체로서 양심이 거론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본체로서의 양심이라고 보시고요. 같은 말인데 발동한 양심을 지금 도심이라고 부르는 거죠. 즉 도심이나 인심은 지금 발동한 상태를 말해요. 지금 여기서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발동한 그 상태에서 발동했는데, 도심의 마음이 있고 인심의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뭔가 마음에서 싹이 하나 났는데 그게 인심일 수도 있고 도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형이상학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형이상학적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 도심은 그럼 뭐겠습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그러니까 조선 선비들이 도심은 사단을 말한다. 사단이라는 게 싹 아닌가요? 양심의, 보세요. 사단이라는 뜻은 싹단자예요. 양심의 싹. 네 가지 싹. 여러분 안에 본체로서의 양심 자리에 인의지가 들어있죠.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뭐가 나와요? 인이 들어있다 보니까 인의 씨앗, 사랑의 씨앗이 들어있다 보니까 밖으로 측은한 마음이 터져 나오고요.
정의의 싹이, 씨앗이 있다 보니까 밖으로 수호지심, 잘못된 걸 보면 공분하는 싹이 나오고요. 지혜의 종자가 있다 보니까, 씨앗이 있다 보니까 밖으로는 시비지심, 선악을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지는 마음이 발동하고요. 예절의 씨앗이 있다 보니까 밖으로는 남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사양지심이나 공경지심이라는 싹이 나요. 그게 도시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사단이 치고 올라와요. 한쪽으로는 양심이 발동하고 한쪽으로는 욕심이 발동하는데 뭐죠? 결국 답은 뭐죠? 제가 주장하는 거 뭐죠? 여기까지 들으셨습니까? 도심이 50% 이상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인심이 없을 수가 없대요. 사람은요, 이게 먹고 뭐 이렇게 누리고 좀 즐기고 해야 될 그런 욕망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인심, 인간적인 그 마음이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인도 몸뚱이 있고 다 똑같은데 에고가 있고. 그 에고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에고를 통해 표현되지만 양심이 그대로 표현된 것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어떤 감정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발동하긴 했지만 양심이 그대로 드러난 게 있어요. 안에 있는 순수한 게. 그래서 이게 이제 사단이라고 해서 우리 안에 내가 낸 마음이지만 우주적인 마음이 있어요. 내가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낸 마음이. 이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태계 선생이 멋지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요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천리, 진리가, 이발이 기수지, 진리가 그대로 발동하고 에너지, 에고가 뒤따라 준 게 지금 우리 양심이다, 사단이다. 요건요, 기발, 에너지에, 이거 거친 에너지죠. 욕망의 에너지에 의해서 발동이 돼가지고 나중에 원리가 탑재된 거다. 왜냐, 인심 안에도 이니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욕심으로 시작됐지만 그 안에도요, 이니지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좀 양심이 아주 없진 않아요. 그 안에 뭔가 왜곡돼 있지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가 발동해서, 먼저 기가 발동해서 그 안에 이제 원리가 탄 거랑 원리가 먼저 발동해가지고 기가 거기에 응해준 거, 에고가 응해준 거랑은 구별하자. 즉, 참나가, 우리식으로 얘기해볼게요. 참나가 발동해서 에고가 응해준 마음이 사단이고, 에고가 발동해서 거기에 참나가 같이 올라탄 마음이, 그 기발이, 기발이 이승지. 그러면 그게 이제 뭡니까? 욕심이죠. 그래서 이 사단과 욕심을 이런 식으로 구분하자. 요거 태계가 설명을 잘했죠. 태계 선생님. 그래서 미리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만 나중에 또 뭐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양심이 있는데 발동할 때 지금 이거예요. 발동할 때 어떤 게 50% 이상이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전제하고 보세요. 사람 마음은 오직 위태롭고, 욕심은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발동한 마음이라서 위태위태해요. 금방 악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욕심 자체는 악은 아닌데 금방 악으로 흐를 수 있어서 위험하다라고 한 겁니다. 양심은 진리의 마음은 오직 미묘하니, 미약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 생겼을 때 욕심이 먼저 출동해버리기가 쉽죠. 그것 때문에 에고가 먼저 흥분해버려요. 호르몬도 나오고 이제 막 흥분해가지고 그거 안 가지면 죽을 것 같을 때, 그래도 그 안에도 사실은 양심이 내재되어 있지만 양심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래서 구체적으로 양심의 마음이 발동된다고 해도 여기 힘이 약하면 어떨까요? 힘이 약하면요, 그래도 그건 아닌데 라고 내면에서 최근 사양 수호 시비지심이 여러분을 붙잡으려고 해도 여러분이 그게 미묘하고 미약해서 힘을 못 얻습니다. 50% 아래일 경우에, 욕심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욕심대로 하죠, 여러분이. 후회하면서도 해요. 후회할 걸 알면서도 해요. 찜찜하지만 해요. 이런 상태에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양심의 정밀하고 양심의 한결같아야, 오직 양심의 정밀합시다 하는 거 뭡니까? 이거예요. 지금 양심에 정밀한다는 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일단 욕심과 양심 퍼센트라도 알아야 돼요. 양심이 준지 욕심이 준지, 요걸 정밀하게 들여다볼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욕심에 휘둘리고 있는지 양심에 휘둘리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더 들어가서는요, 양심의 5가지 항목이 있죠. 인, 의, 예, 지, 신 해서 사랑의 항목, 정의의 항목, 예절의 항목, 지혜의 항목, 성실의 항목이 모여서 양심을 이룬 거 아닙니까? 양심에 정밀하려면요, 이 항목들이 올바르게 내 마음에서 지금 구현되고 있는지 양심에 대해서 더 정밀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숨어있는 선을 놓치는 법이 없어요. 미약한 선이라도 정확히 이게 선이라는 걸 파악하려면 양심에 대해 정밀히 이해해야 됩니다. 양심은 인의의지, 즉 사단의 마음이니까 사단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사단의 마음이 어떻게 발동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정밀함이고 그 사단의 마음과 욕심의 마음이 어떻게 지금 투쟁하고 있는지도 어떻게 서로 다른지도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 사단은 다 뭐 하자 그래요? 사단의 마음은 선을 하자 그래요. 선을 하고 악을 하지 말자고 합니다. 악을 싫어하자고. 욕심의 마음은요. 이익은 하고 손해면 하지 말자고 합니다. 전혀 뜻이 달라요. 그래서 욕심은 기발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에 이미 감흥했다는 거예요. 인의의지의 원리 떼고 이미 에너지가 거기에 흠뻑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자극받았다는 거예요. 기의 자극이 먼저 왔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발이라는 건요. 인의의지의 원리가 감흥했다는 거죠. 양심의 감흥이 와서 이 마음이 발동했다는 거고 이거는 욕망의 자극이 와서 마음이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욕심과 양심의 구별을 할 때 퇴계 선생 그 설명이 좋습니다. 이발이냐 기발이냐. 내 안에서 인의의지 원리가 들썩에서 나왔느냐 그 희노애락의 그 에너지에 대한 감흥이 먼저 와가지고 내 마음이 흔들렸느냐. 어디서 이 마음이 흔들리냐. 즉 소리를 더 듣고 싶다. 이거 기회에 흔들린 겁니다. 여러분이. 소리에. 색. 더 이 좋은 색 보고 싶다. 더 이쁜 거 보고 싶다. 이미 이게 기운에 흔들린 거예요. 인의의지 떼고 기운에 먼저 흔들린 거예요. 인간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게 문제입니다. 욕심에 빠질 수도 있고 양심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다 가능해요. 이발로 밀고 나갈 수도 있고 기발로 밀고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운의 감흥을 더 중시할 수도 있고 원리의 감흥을 더 중시할 수도 있고 이제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서 다른 동물들은 이 공부하자고 안 하죠. 선비들도. 다른 동물들은 그냥 생긴 대로 사면 돼요. 인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지금 서경에서부터 욕심은 위태롭고 양심은 미약한데 선택할 수 있으니까 양심을 선택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양심과 욕심을 정밀히 구분할 줄 알아가지고 또 양심이라는 게 먼저 양심과 욕심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또 그러려면 양심을 정확히 정밀하게 이해할 줄 알아야겠죠. 양심이 어떤 물건인지. 이렇게 알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자, 양심이 어떤 물건인지 알았고 지금 양심과 욕심이 지금 어떻게 대립되고 있는지 알았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양심 손을 들어줘야죠. 그러니까 오직 정밀하고 오직 한결같아라. 그 다음에 무조건 양심 편을 들어줘라는 거예요. 양심 하나로 밀고 나가라. 양심을 50% 넘기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그거를 한결같이 양심을 선택하라. 양심을 밀고 나가라 이겁니다. 정밀히 따져봤으면 반드시 양심을 선택해라.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돼요? 진실로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 거죠. 희노애락의 균형을 잡을 수 있겠죠. 그게 지금 그 모든 선비, 모든 이 공부자가 알아야 될 일이고 지금 이 경우는요. 천자가 천자한테 준 거니까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는 말에 뭐가 더 들어있을까요? 천하의 중심을 잡는다는 게 천하 국가를 경영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학으로 치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 수신, 내 몸뚱의 중심도 잡고요. 제가, 내 가정의 중심도 잡고요. 치국, 나라에서 왕이 되면 왕으로서 중심을 잡고요. 평천하, 천하의 천자가 되면 왕보다 더 높은 천자가 돼도 천자로서 중심을 잡고 경영할 수 있다 이겁니다. 결국 이게 들어가 보면은 인심을 보세요. 인심을 도심, 양심으로 경영할 수 있느냐 이게 중심이죠. 만약에 인심이 도심으로 통제 안 되면 중심을 잡았다고 말 못 하겠죠. 중심을 놓쳤다고 하겠죠. 과하거나 부족할 거예요. 즉 욕심을 지금 욕심에 우리가 휘둘려서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양심 입장에서 볼 땐 과하거나 모자란 일이 펼쳐진다. 양심에 딱 맞는 일이 안 펼쳐져요. 과하게 공손하거나 무례하거나 이게 다 욕심에서 나온 겁니다. 욕심에 빠져버리면요 사람이 비굴하게 공손하거나 아니면 목에 힘주고 무례하거나 적절한 예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양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욕심을 따라갔을 때는 반드시 위태로워져가지고 결국은 위태롭다는 얘기는 악으로 흐르게 된다는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경지로 가게 된다. 이제 원문에서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주석에서요 계속 이 얘기를 설명해줘요.
우리가 놓칠 만한 얘기까지 다 또 하니까 같이 보시죠. 주자가 말하기를, 주자가 이 부분에서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마음의 허령지각, 텅 비고 신령한 알아차림. 먼저 허령이라고만 해도 돼요. 이 양심자리가 본체로서의 우리 마음의 양심자리는요. 희노애락이 그리고 희노애락이나 사단이 하나도 아직 발동하기 전이에요. 보세요. 사단도 생각이나 감정입니다. 그렇죠? 사단이란 것도 싹이 났다는 얘기는 이미 한 생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상태,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자리는 그냥 허령이라고 그래요. 텅 비어 있는데 신령해요. 텅 비어 있는데 신령한 알아차림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다가 허령 지각. 그 자체가 이미 지각이고요. 이 지각은 두 가지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면요. 제가 볼 때는 조선 선비들 이해 수준에 안 뒤져요. 어디 뻐기고 다니지는 마시더라도 딱 목에 힘주고 선비들이 아는 거 나도 안다. 근데 알아야죠. 알으라고 그분들이 글을 써놨는데, 알으라고 이분들이 책을 내놨는데, 여러분 우리는 모를 영역이라고 해버리면 이 글 쓰신 분은 허무합니다. 올바른 제자가 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허령지각이란 말이 본체를 말할 수도 있고요. 근데 더 들어가면 텅 비어있는데 신령하다가 이미 공적영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각을요, 본체가 아니라 작용으로서의 지각으로 풀 수도 있겠죠. 허령한 상태에서 지각, 현실적으로 이제 대상이 나타났을 때 알아차리는 작용이 이제 구체적인 알아차림. 텅 비는 중에 알아차리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밖으로까지 알아차림을 나타낸 것. 아무 일 없이 텅 비어 있는 중에도 여러분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구체적으로 마음에 펜이 들어오고 하늘이 들어오고,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각작용이 시작되죠. 그래서 구체적인 지각작용으로 이걸 보신 분도 있고요. 선비들 따라 허령 지각 자체가 그냥 본체라고 보신 분도 있고, 허령 안에 이미 지각이 들어있으니까 뒤에 지각은 작용으로 보신 분도 있고, 다 풀이가 가능하니까 무슨 뜻인지만 알면 되세요. 이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불교에서는 저걸 뭐라고 하냐면 허령만 해도 공적영지가 대상이 하나도 없는 텅 빈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공적영지. 거울은 비추는 속성은 있잖아요. 아직 아무것도 안 비쳤지만 거기에 뭔가 비추면 비추는 작용이 시작되죠. 그러면 텅 비어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령, 그런데 비추는 작용은 있어요. 지각, 그게 지각이에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 허령 하기 때문에 지각,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도 이제 나타나면 다 비춰준다. 너무 깊이 들어갔는데 이해되시죠? 안 어렵죠? 한문이라서 어렵지, 이게 어른들 만나서 예전에 직접 들었으면 뭐 들을 만한 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해하시면 충분해요. 마음의 허령지각은 오직 하나이다. 텅 비어,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텅 비되 신령한 알아차림. 텅 비어서 신령하게 그 지각하는 그 우리 양심자리는 오직 하나인데, 그런데 인심 도심이 달라지는 거는 왜 그럼 달라질까요? 보세요. 양심은 하나인데 텅 비어서 지각하는 그때의 순수한 모습은 하나인데 구체적으로 현실에서는 욕심과 양심이 확 갈리잖아요. 이 중에 누가 더 헤게모니를 잡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지옥고가 펼쳐지기도 하고 극락이 열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보세요. 인심 도심이 이렇게 달라진 거는 형체 기운의 사사로움, 형기지사라고 한문으로 바로 아시면 좋습니다. 풀어놓으면 형체나 기운이 갖고 있는 에고성, 이게 사사로움이라는 건 에고성이죠. 이기성. 요 부분에서 생겨난 게 있고, 우리 마음 중에, 자 보세요. 텅 비어있는 이 지각 자체는 중립적인데,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 발동 이렇게 나뉘는 거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중도를 잘 가고 있었는데, 이제 길이 달라지는 거는, 노선이 달라지는 거는 허령지각 상태에서 뭐에 지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뭘 지각하느냐. 형기지사를 지각해버리면요. 형체와 에너지의 그런 사사로운 거, 즉 내 욕심을 자극하는 걸 지각해버리면 인심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맛있는 걸 보면 먹고 싶다. 성인도 목석이 아닌데 맛있는 과일이 있으면요. 먹고 싶다는 생각 나겠죠. 그럼 이게 인심이거든요. 이게 악은 아니에요. 인심이에요. 그냥 먹고 싶다. 근데 왜 위태로워지냐면요. 남이 안 볼 때 몰래 먹고. 이제 인심은 금방 악으로 흐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저걸 먹어야 한다는 지상 명령을 뇌에 내리고 요즘 이제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도파민을 뿜어내기 때문에 앞뒤 안 재고 그걸 빨리 이뤄내려는 힘이 작동해 버리니까 위태롭다는 그것만 보이니까 남도 먹고 싶겠다, 남이 배고프겠다는 덜 느껴지고 당장 내가 저걸 먹어야 산다는 것만 강하게 느껴져 버리면 이 자체는 지금 악은 아닌데 금방 악이 될 수 있는 마음이라서 인심은 위태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조절을 잘해야 된다. 그런데 도심은 어디서 생겨요? 본성과 천명의 올바름, 성명지 정에서 생겨난다. 근원한다. 형기지 사에서 인심은 생겨나고 하나는 성명지 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같은 얘기입니다. 거기서 생겨난다는. 지금 성명하면 여러분 보세요. 자, 이거 구분하세요. 도가식 성명은요. 도교에서는 본성, 이거는 명은 에너지입니다. 생명. 자, 성명 쌍수 그러죠. 성명을 쌍으로 닦아라. 뭐 하냐면 마음 공부랑 호흡 수련을 같이 해라. 명 공부의 핵심은 하단전이죠. 성 공부의 핵심은 상단전이고. 요런 의미로 쓰는데 지금 성리학자들이 쓰는 성명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지가 살아있다는 측면에서는 본성이고 그 같은 본성을 하늘의 측면에서는 하늘이 명령한 거잖아요. 천명지위 성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에요. 성이 명이에요. 즉 우주가 여러분한테 명령한 게 여러분의 본성이잖아요. 그럼 성명이 같은 말이란 거 아시겠죠? 나의 본성을 말해요. 이니이지. 이니이지 신에 감응한 거. 거기서 생겨난 게 도심이다. 이니이지 신을 구현하려는 마음은 도심이고 내 욕망을 성취하려는 마음은 인심이다. 이렇게 설명해 준 겁니다. 설명 잘 됐죠? 이거 송나라 때 설명이에요. 송나라 때 이 정도 알았으면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시겠어요? 송나라 때 이 정도 인간이 알아냈으면 논문을 썼으면 지금쯤이면 초등학교생도 알아야 되지 않나요? 인심이란 형기지 사에서 나오는 거고 도심은 성명지 정에서 근원한 겁니다. 이런 정도는 말은 다르더라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나요? 과학 지식은 어떻게든 전파하려고 하는데 요즘 철학 지식은요. 이 전파가 안 돼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결국 다 몰라요. 다시. 송나라 때 책을 다시 보고 또 놀랍니다. 인간이 이런 걸 알아내다니. 그럼 지금 우리도 알아내야 맞는데 또 연구를 안 해요. 거기까지 감탄해 주신 것만 해도 대단한데 역시 대단한 사람들이야. 옛날 사람들은. 그러고 옛날에 더 대단했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아니 왜 과학은 지금이 더 대단한데 왜 철학만 옛날이 더 대단할까요? 그것도 지금 게을리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정확히 우리가 맛을 알고 이 시대에 저는 즐겨주면 된다고 봅니다. 이 문화를 즐기다 보면 또 고수가 나와요. 더 정밀하게 그걸 연구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보편적으로 문화가 이걸 안 즐기면요. 고수가 안 나오겠죠. 그 정력을 다 엄한 데다 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거를 좀 보편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자명한 것만이라도. 인심도심에 대해서 이렇게 자명하게 설명해 놓은 구절이 드뭅니다. 그래서 조선 선비들이 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율곡택에 누구도 다 부인 못하고 다 승인했어요.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발이냐 이발이냐 하고 태계 율곡이 싸웠지만 결국 그 본질에 있어서는요. 그냥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바로 알면요. 이발, 기발 이거 이 기론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 얘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로 설명할 거냐 원리로 설명할 거냐 이걸로 싸우신 거지 이 말에 대해서는 율곡택에 아무도 부정 못했습니다. 이 말은 다 그 바이블 말씀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이 말을 바로 알아두시면 모든 사단 칠정론의 그 논쟁의 근거가 된 양측에 다 근거가 된 주장이에요. 다 이 주장을 자기식대로 해석해가지고 싸웁니다. 그냥 이 원문 그대로 이해해 보세요. 이렇게 근원한 게 있어서 그 지각하는 바가 알아차리는 바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인심도심이 나뉜 거다. 이해되세요? 예. 그리하여 혹 위태로워지고 불안하며. 그래서 인심은 위태로워지고 불안하죠. 금방 악이 될 것 같으니까. 남들 안 볼 때 금방 뭘 해치워버릴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뭔 일 낼 것 같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요. 미묘하여 잘 보기가 어렵다. 자, 여러분 안에서 이거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길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봐서 측은지심이 딱 발동했어요. 도와주고 싶다. 근데 미묘하여 보기 어렵다는 게요. 금방 힘을 잃어버려요. 이 사람을 도와주려면 내가 좀 수고를 해야 돼요. 손해를 봐야 돼요. 무슨 소리야. 이제 욕심이. 그 손해볼 거 생각하니까 욕심이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누구 뭐 퍼줄 그 처지 아니잖아.
난 나대로 지금 바쁘잖아. 이렇게 하면서 욕심이 뭔가 자기를 변호해 버렸을 때 양심은요, 보기 어렵다는 게 힘을 금방 잃어버려요. 이 소리는. 이니에지 구현하자는 거는 에고한테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감정의 세계로 오면은요, 이 에고의 세계잖아요. 감정의 세계라는 건. 이 에고의 세계에서는 에고가 주도권을 갖고 있죠. 에고가 결정을 해야 될 일이에요. 양심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에고가 결정해요. 에고 입장에 자극적이어야 돼요. 에고 마음에 들려면. 근데 지금 이니에지를 구현한다는 건 에고 입장에서는 자극적인 일이 아니에요. 당장 나한테 뭘 떨어지는 게 없다고요, 별로. 근데 욕심은요, 에고한테 당장 뭔가 큰 게 떨어질 제안들을 해와요. 그러니까 에고 입장에서는 이쪽에다가 힘을 실어줘 버립니다. 인심 쪽에다가.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양심을 정밀히 연구하고 양심을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한테는 그 일이.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따라가면 인간은 딱 소시오패스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연을 따라가면. 왜냐? 에고 입장에서 우린 살아가니까. 현실에서는 에고가 주니까 에고대로 살아가다 보면 불교식으로 봐도 에고는 탐진치 덩어리인데요. 그대로 가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이 유교식으로 말하면 어떨까요? 에고한테 그냥 양심 닦지 말고 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면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얘기죠, 결국. 그런데 인간은요, 부자연스러워요. 공부를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재밌는 게 노력을 해야 자연을 따르게 돼요. 가만두면 자연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에고의 욕심을 따르는 거지 그것도 자연의 한 요소지만 양심이라고 하는 자연의 더 근원적인 요소는 구현을 못 해봐요. 이게 참 오묘한 얘기죠. 인간은 자연한테 맡겼을 때 인간은 타락하기가 쉽다. 그런데 양심도 사실은 자연인데 더 근원적인 자연인데 이게 구현이 안 된다. 더 근원적인 자연을 구현하려면 인간은 그냥 자연에다 맡기면 안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 부자연스럽게. 사실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니까. 노력을 해야만 인간은 우주의 공식대로 우주의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참 인간의 실존의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감당하기가 인간이 어려운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요. 소화하고 자신의 삶에 반영한 인류 중에 그런 수는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게 쉽지 않은, 어느 시대도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도 잘 안 퍼져요. 공자님이 와도 안 퍼지고 부처님이 오고 뭐 소크라테스가 와도 안 퍼져요. 결국 그 얘기 한 분들이 사형당하고 독살당하고 하지 잘 안 퍼질 얘기예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왜 그런지 원리적으로. 에고한테 그 얘기들은 별로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양심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면 뭔 일이 나냐면 양심을 정밀하게 이해해보고 지금 학당에서 양심을 정밀하게 이해해보는 연습을 뭐라고 합니까? 양심 성찰이라고 해요. 양심 성찰을 자꾸 해보면요. 양심이 욕심이랑 왜 다른지도 분명해지고요. 그렇죠? 이 두 개가 전혀 다른 목적에서 발동된 마음이라는 걸 알아요. 내 욕심 채우자고 발동된 마음하고 이니에지 구현하자고 발동된 마음은 달라요.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마음이 왜 다른지 이해하시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진짜 양심 맞는지 보세요. 왜 이것도 분석해야 되냐면 일단 거칠게 사단과 인심은 구별이 되는데 사단도 결국 에고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마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자꾸 에고의 때가 껴요. 가려버려요. 에고의 무지와 아집이 측은지심도 살짝 교묘하게 왜곡시키고 수호지심도 왜곡시키고 그러니까 수호지심, 정당한 분노를 살짝 왜곡시키면요. 거기에 욕심을 붙여버려요. 정당한 분노 같은데 그 안에 자기가 그걸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이 들어가 버려요. 사심이 껴버린다는 거예요. 정당한 측은지심 같은데 측은하고 아끼다 보니까 뭔가 또 사심이 거기 껴요. 뭔가 정당한 분노인데 미워하는 정당한 분노인 것처럼 하는데 평소 그 사람에 대한 앙심이 투영될 수도 있어요. 공정한 척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이렇게 사단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양심 자체를 정밀히 모르면 거기 욕심이 살짝 들어와 있는데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욕심과 양심을 정밀히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양심이 뭔지 또 분명히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정밀함을 닦아간다는 거는 욕심과 양심을 구분할 수 있다 하는 거고 그러려면 그 전제로 양심이 뭔지 정확히 정밀하게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여기까지. 같은 얘기예요. 양심이 뭔지를 알아야 욕심하고 구분을 짓죠.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얘기 듣고 오해하실까 봐요. 아, 그러면 이놈의 인심은 다 없애버리고 에고를 죽이느니 뭐 인심을 죽이느니 이러면 될 거 아니냐. 그러나 사람이면 형체가 없을 수 없으니 형체가 있으면 형기지사, 형체와 에너지에서의 그 에고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몸뚱이 그거 내 거잖아요. 내 몸뚱이, 내 에너지, 내 기운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발동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형체가 없을 수 없으니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지닌 사람이라도 성인이라도요. 성인이라도 인심이 욕심이 없을 수는 없다. 이게 유교 입장이에요. 유교는요. 성인도 욕심이 있다. 또한 사람이면 본성이 없을 수 없으니 본성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이코패스까지도 본성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도심이 없을 수는 없다. 아무리 어리석어도요. 측은지심, 시비지심, 수호지심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양지심이. 사이코패스들도요. 이게 제한돼 있는 거죠. 자기 새끼라도 더 이뻐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요게. 다만 일반인보다 현저하게 그 발현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사이코패스라고 하고 후천적으로 분명히 이 죄의식, 양심의 가책, 본성의 마음이 느껴지는데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욕심충족으로 달려간 소시오패스들도 역시 분명히 있죠. 있는데 무시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본성이 없을 수는 없다. 그래서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도심이 분명히 있다. 이 두 가지 마음, 인심과 도심은 방촌, 사방일촌이라고 이 정도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우리 마음을 설명할 때 항상 방촌이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자리에 의식,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의식이 있죠. 그 마음이라는 그 의식, 그 안에 그 방촌 사이에 인심, 도심이 섞여 있다는, 인심도 있고 도심도 있다는. 그래서 다스리는 방법을 모르면, 만약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모르면 위태로운 것은 더욱 위태로워지고 미묘한 거는 더욱 미묘해져가지고 더 안 보이고, 여기서 미묘하다는 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점점 더 안 보이고 내가 마치 양심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온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불쌍한 일을 봤는데요. 이제 어느 날부터는 양심을 자꾸 무시하고 살았더니 어느 날은 슬픈 사연을 듣는데도 공감이 안 될 때가 올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지경까지 왔나 할 정도로 내 마음이 척박해진 걸 느낄 때가, 즉 미묘해지고 미묘해지다가 진짜 안 보이게 된 겁니다. 아주 사라지진 않겠지만 싹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럴 지경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됐다는 거는요, 반대편에서 뭔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인심이 위태로워질 대로 위태로워졌다는 거예요. 금방 바로 옆 사람 짓밟고라도 욕심을 충족해야 되겠다는 정도로 위험한 상태로 가 있다는 거고, 그 상태로 가면 양심이 안 보인다고요. 양심이 안 보여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소시오패스가 된 거죠. 이 말대로면 소시오패스예요. 즉 내가 잠깐 재미 보자고 남을 죽일 수도 있는 경지까지 가 있다는, 내 쾌락을 위해, 내 이득을 위해, 즉 저 가족만 내가 몰살시켜버리면, 옛날에 이런 분들 많았어요. 일제 때나 해방 후에 다른 가족 몰살시키고 진짜로 몰살시키고 자기 승진하려고, 자기 뭔가 이득 보려고요. 그냥 무고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한 일 천지였습니다. 역사책 보면 기겁할 일들이요. 이게 일제 때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해방 후에도 빨갱이로 몰아서 죽이고, 빨갱이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 여러분 옛날 빨갱이 되려면요 공부를 해야 돼요. 마르크스 책 하나 끼고. 원래 다 일본도 그렇고요. 빨갱이들이 고학력자들이 나옵니다. 머리가 현실에 대한 불만과 이거 자본주의를 때려 눕히면 어떻고, 거기 아무것도 모르고 동원된 분들은요 정말 더 안타까운 분들이죠. 뭐냐면 자기 주장을 펴다가 당한 사람은 더 억울하죠. 자기 뜻이라도 폈으니. 진짜 뭔지 모르고 당한 분들, 진짜 억울한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억울한지 몰랐을까요? 알아도요. 나한테 이득이 되면요. 무고라도 해서 저 사람 잡아넣으면 내가 득을 보잖아요. 한번 눈 딱 감기로 하는 거죠. 저 가족은 애초에 이 세상에 없었다. 나는 득을 본다. 요 정도까지 가면요. 이 말 아닙니까? 인심은 위태로워질 대로 위태로워졌고 도심은요. 미묘해서 보이지도 않는 지경까지 갔다. 이거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심리학, 어려운 심리학, 현대 심리학 해야 아는 게 아니고요. 조선 선비들이 500년간 이 심리학 연구했어요. 어떻게 인간이 사이코패스 되고 소시오패스 되는지, 이거 연구해서 사단 7정론 그걸 가지고 정치해보겠다고 했던 게 이제 조선시대인데, 그래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아셔야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자부해요. 그때보다 잘할 자신 있어요. 왜냐? 국민들 수준이 높아졌고요. 그때 너무 국민들이 몰랐잖아요. 책을 구해서 보기 힘든 시대였잖아요. 지금 국민들 지식 수준이 높고 지식 수준만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지만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미천은 좋아요. 그 다음에 머리도 좋고 지능도 좋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리고 전 국민들이 이때 양심 노트 쓰지 않았잖아요. 이해되시죠? 즉 자기 양심과의 대화를 전 국민이 매일매일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냥 권위적으로 그냥 사서삼경의 권위를 가지고 찍어 누른 거 아닙니까? 말만 잘 들으라고. 그래서 백성들한테 대학도 안 가르쳤어요. 대학에는요 정치 요령이 들어있으니까 국민들한테는 소학만 읽혔어요. 소학. 소학도 다 못 읽어요. 어려워서. 사자소학이나 쉽게 해가지고 소학의 핵심, 즉 어른들 말 잘 들으라는 것만 가르쳤어요. 어른들 말 잘 들어라. 그래야 너가 사람이다. 그래서 오륜만 딱 가르치는 오륜만 백성들한테는. 부자유친, 부부유별 이거 오륜만 딱 가르쳐서 그것도 자기를 위주로 해석한 것. 부부유별도 부부간에 서로 구별된 일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것도 이제 남편 쪽에서 유리한 거 옛날 다 취하고 이제 힘든 거 너가 해라. 원래 남녀가 다른 거니까 그렇게 해라. 뭐 이렇게 밥도 겸상하지 말자. 뭐 이렇게 해서 구별이라는 거를 되게 차별의 의미로 써버리면요. 오륜도 원래 잘 쓰면 좋은 말인데 차별을 거기다 주도권 진 사람이 잔뜩 자기 욕심 붙여버리면 그냥 당하는 거죠. 장유 유서도 어른과 아이 간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데 이상하게 나이 든 사람들만 어른한테 뭔가 굽신거려야 되는. 어른들은 어른 노릇을 안 하는데 나이 든 사람, 아니 어린이는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 몫을 다 해야 되는. 뭔가 하다 보면 불평등한 구조로 자꾸 가게 조선시대 때 몰았어요. 조선 후기 되면 임진왜란 끝나고 나면 양반들이 못 볼 꼴을 너무 많이 보여서 기강이 너무 흔들리니까 나라 힘들 때 누가 싸웠습니까? 노비랑 뭐 여성들까지 뛰어서 돌 던지고 싸웠잖아요. 남성들은 또 정치 싸움, 막 당파 싸움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못 볼 꼴 너무 많이 보여서 조선 후기 때 여자들 이제 뒤집어 쓰고 다니게 하고 되게 이제 그 기강 잡는다고 이상한 짓을 한참 합니다. 임진왜란 전까지는 자유로웠는데요. 신사임당 얼마나 자유롭게 사셨? 친정에 사셨어요, 주로. 시댁에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마음대로 사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조선 후기 오면 이제 그렇게 못 살아요. 통제. 왜냐하면 그 이제 한번 임진왜란 이런 험한 걸 보고 나는데 사회기강 잡는다 명분도 좋거든요. 명분도 좋고 이게 양반 그 체면이 이제 깎인 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또 이제 사회적으로 다 잡아야 되고 그래야지 말을 듣고 따라오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 국민들한테 뭔가 많이 안 가르쳐주고 진짜 복종의 윤리만 가르칩니다. 스스로 연구하는 윤리를 안 가르쳐요. 제가 그래서 그게 다 조선 망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절대 하지 말고 우리는 양심은 상호 간에 잘하는 거. 그래서 저는 한번 망한 게 되게 잘 됐다고 생각해요. 조선이 한번 망하고 조선 문화가 한번 100년 깨끗이 사라졌죠. 그리고 서양에서 들어온 개인주의 문화가 이식됐죠. 딱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왜냐? 개인이 홀로 올바르게 서지 않으면요. 원래 오륜도 못하고 이런 인이지 못해요. 뭐냐면 오륜의 핵심이 뭡니까? 상호 존중이에요. 상호 존중이 없이 어떤 내리 누르는 오륜이 이미 보편화된 세상에서는요. 인위지기를 또 하면 다 그게 뭐냐면 똥물에 물을 부으면 똥물이 늘어요. 이해되시죠? 한번 판 깨지고 다시 하는 게 딱 좋습니다. 지금 이제 너무 싸가지 없다 하고 서로 느낄 정도로 이제 개인주의가 만연할 때 이때가 저는 딱 좋아요. 왜냐? 이제 개인주의인데 또 안 좋거든요. 개인주의에 또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서로가 자기 이익만 챙겼을 때. 즉 개인주의로 가면 뭐가 이제 팽배할까요? 인심이 팽배해져요. 이제 이것도 잘못된 건데 아무튼 나 건들지 마시오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해봤고 또 서로 건드려 봤더니 너무 이제 도심한다고 서로 막 챙겨준다고 너무 이렇게 집단주의로 가면서 윤리라는 틀로 눌러봤더니 그것도 별로였고 또 풀어놨더니 이제 너무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이제 폐륜이 늘고 이제 알 수 없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사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느끼지 않나요? 원하는 게 뭔지? 여러분 남한테 원하는 거 있죠? 너무 가까이 다가오지도 말 것이며 나를 배려해 줄 것이며 서로 필요할 땐 또 와서 확실히 또 남이 아닌 가족처럼 도와줄 것이며 또 필요할 땐 남처럼 좀 멀어져 줄 것이며 그 인간들이 원하는 걸 봐보세요. 서로 인의해지 잘하는 거예요, 사실. 그걸 원하는데 그게 오륜인데
이상하게 기존 오륜들은 권력자들이 자기들 기득권들 입맛에 맞게 변형시켜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자꾸 다시 들먹이면 안 되니까 한번 판 다 깨진 뒤에 서로 소원해진 뒤에 다시 서로 진정한 만남을 위해서 오륜을 써보면 어떨까 이거죠. 이니에지를 써보면 전혀 맛이 다를 거라고 봐요. 그런 때 제가 양심 성찰이라는 걸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 딱 필요합니다. 서로 이니에지 적어가면서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홀로도 설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문화가 나와야 원래 유교에서 말하던 그게 혈구지도라는 거예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절대 하지 말라는. 그게 안 돼요.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도 남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당해서 싫은 거를 뭐 그 친구한테 하지 말라고 이런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나 같아 버리니까. 여기서 좀 거리감을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있어서 지금이 저는 더 최적기라고 봅니다. 조선보다 훨씬 더 최적기예요. 이니에지를 구현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좀만 진도 더 나가고 끝낼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스리는 방법 모르면 더 멀리 갑니다. 여러분 위태로워진 건 더 위태로워지고 그나마 안 보이던 게 이제 아주 안 보이게 돼요. 그리하여 천리의 공정함은 끝내 저 인욕의 사사로움을 이길 수 없게 된다. 이니에지의 그 공명정대함이요. 욕심의 그 애고성, 이기성을 못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사람 마음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사회 전체에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교에서는 마음과 사회를 하나로 봐요. 마음에서 양심이 졌다. 이건요. 세상에서도 양심이 졌다는 거예요. 욕심이 승하고 양심이 지면 세상 속에서 사랑과 정의는 점점 보기 힘들어지고 세상으로 확장해 보세요. 세상 속에서 사랑이니 정의니 하는 양심의 구현은 점점 보기 힘들어지고 욕심의 구현들만 세상을 이제 가득 채우게 되는 거죠.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숨 막혀서. 예, 그래서 이게 우리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돼서 이 천하에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순임금이 후계자인 운임금한테 천하의 그 천자 자리를 넘겨주면서 이런 실전 팁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라. 정밀함 설명해 줍니다. 정밀함이라는 것은 두 가지 마음의 사이를 잘 관찰하여 섞이지 않게 하는 것이며, 즉 인심과 도심이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절대로 이 두 개가 섞이지 않게 욕심을 양심으로 아는 일이 없게 하자는 겁니다. 양심을 욕심으로 알아도 안 되고 욕심을 양심으로 알아도 안 되죠. 정확하게 양심을 이해하고 그 양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욕심과 양심을 선명하게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일이라는 거는, 하나라는 거는 그 본심의 올바름을 지켜서 떠나지 않으면 한결같이 본심을 밀고 나가, 양심을 밀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에 종사하여 조금도 끊어짐이 없게 하여, 이것이라는 거 보니까 정일이요. 양심에 대해 정밀해지고 양심에 대해 한결같아지는 이거 두 가지만 열심히 종사하여 이 두 가지가 조금도 내 마음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도심으로 하여금 늘 한 몸의 주제자가 되게 하고, 이겁니다. 도심이 50%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제자가 돼요. 도심이 50% 이상만 되면 인심이 늘 명령을 듣게 된다. 인심이, 욕심이 명령을 듣고 하게 돼요. 인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심은 있는데 도심 명령 듣고 이제 일 처리합니다. 욕심이 반드시 양심이 하지 말라는 걸 욕심이 못해요. 양심이 허용해 준 것만 욕심이 추구해요. 자, 요게 이제 성인의 마음. 이 정도 되면 성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늘 그러면 성인이에요. 가끔 그러면 군자고요. 좀 더 그러게 되면 이제 현인이 되고, 군자, 현인, 성인으로 발전합니다, 유교. 군자는 노력을 하면 이게 일어나요. 노력을 하면, 애를 쓰면 양심이 이제 주도권을 잡아요. 현인은 노력을 덜 해도 주도권을 쉽게 잡아요. 성인은 노력을 안 해도 주도권을 잡아요. 요게 요 단계입니다. 일반인은요, 주도권을 잘 못 잡죠. 노력을 해도 잘 못 잡죠. 이게 그러니까 요령을 알면 돼요. 요령을 알면 우리도 다 군자 될 수 있습니다. 군자 되는 요결은 그냥 이거예요. 내 마음에서 사단과 칠정이 싸울 때 사단이 주도권을 잡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일상에서 그냥 펼쳐지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도 얘기 들으시고 좋죠. 집에 가서 안 싸우신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지금? 가족들하고? 되게 사소한 걸로 싸워요. 오늘 밤에 가서 꼭 먹으려고 해놨던
케이크 집에 갔더니 애 입에 케이크 묻어 있고 다 먹었어요. 이제 거기까지 이해해요. 먹고 싶었겠구나. 미안해하지 않아요. 그거 뭐 어쩌라고 이러면. 근데 되게 사소한데 이걸로 화내면 쪼잔한데도 내 마음에서 이미 칠정이 타오르기 시작하죠. 그 뭔가 여기 이제 서운한 거 뭐한 거 이제 막 희노애락이 다 붙기 시작합니다. 그럼 양심은 점점 보이지 않게 돼요. 양심은 뭐라고 외쳐봐요 그때. 야 가족이 행복하면 됐지 뭐. 근데 요 말이 되게 힘이 약해집니다. 안 들려요 잘 이제 나중에. 뭐만 들려요? 이건 아니지 하는. 근데 그게 이제 보면 양심 같아요. 뭐냐면 이건 아니지는 수호지심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화내도 될 것 같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내가 우리 가족들을 훈계하는 게 옳을 것 같은 즉 사단같이 느껴지는 게 욕심이 사단으로 위장을 하고 등장합니다. 그럼 여기에 분석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지금 유리하니까 분석을 안 하게 돼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얼핏 봐도. 왜 내 억울함을 풀어줄 건 지금 이 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사단이 없는 것도 아닌데 사단이 왜곡돼 버릴 수도 있고요. 진정한 사단의 소리가 안 들려 버릴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우리 마음에서 이때 정일이란 게 뭡니까? 너 진짜 양심 맞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양심을 따르고 있는지 욕심을 따르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너 진짜 양심 맞아? 하고 사단 분석을 몰라 괜찮아를 해보시고 마음을 좀 비우신 뒤에 냉정한 마음으로 분석을 해보면 뭔가 왜곡된 것들이 보인다고요. 그때 그 왜곡을 된 거를 털어내고 자명한 양심을 정확히 인지한 뒤에 양심 손을 들어주는 게 정일이에요. 양심 성찰 공부가 정일 공부예요. 학당의 양심 분석이요. 쪼잔한 것 같아도요. 그거 안 하시면 살아나올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그 상황에서 화 안 낼 양반이 없고 욕심의 소리 안 들을 뿐이 없어요. 자기한테 뭔가 불리하게 일이 진행됐을 때 여러분 열 안 받을 수가 없고 그 상황에서 뭔가 난동을 안 부리기가 어렵다고요. 그런데 그게 진짜 양심이 50% 이상인 마음이냐만 보자는 거죠. 그걸 억지로 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양심 뜻대로 지금 가서 난동을 부리시는 거면 괜찮아요. 예수님이 성전 가서 난동 부리듯 부릴 땐 부려야죠. 그런데 장담하시는지, 내가 양심 소리 50% 이상 듣고 있다고 장담하시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이 없다면, 내부 검열이 없다면 나아질 길은 없다는 거예요. 즉, 뭔 일이냐면 그 문제가 한 번은 그렇게 지나가도 앞으로도 계속 올 거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왜냐, 나아질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얘기는 나아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즉,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뭐 이제 좀 그 총명함이 떨어지다 보면 더하면 더했지 나아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해가는 게 습관이 되면 나이 들수록 달라지죠. 카르마가 쌓여서요. 나이가 드실수록 인격이 더 돋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른 길이 펼쳐져요. 이 두 길이. 시간이 갈수록 시간 가면 나아지겠지라고 막연히 우리가 방치하지 말고 시간이 갈수록 나아질 수밖에 없게 수를 둬버리자는 거죠. 양심 성찰에서 50% 이상일 때만 고하는 연습을 모든 경우엔 못 하시더라도 좀 큰 경우만이라도 하시면 그게 엄청나게 카르마를 바꿔줍니다. 나중에 점점 수월해지거든요. 근데 이걸 귀찮다고 방치해버리시고 그냥 나만 옳다고 자꾸 우기시면요. 이제 나중에 가면 가족들 간에도 이제 다 벽이 생겨버리죠. 나중엔 치유가 안 될 정도까지 가잖아요. 요거를 나중에 병이 굳어지기 전에 지금 점검하실 수 있느냐. 이게 유학의 이게 백미입니다. 이거 없으면요. 지금 이 구절이 없으면 조선 선비들 사단 칠정론 가지고 안 싸웠어요. 이 구절을 더 잘 구현해 보려다가 서로 논쟁한 거예요.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중용서문에 나온 구절이에요. 중용서문이에요. 지금 여기서 중용서문에서 뽑아놓은 겁니다. 중용서문에 이걸 써놨어요. 그래야 중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주자가 중을 잡고 살려면 인심, 도심을 정확히 갈라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을 썼어요. 중용이 적당주의가 아니에요. 적당히 살자가 중용이 아닙니다. 인심, 도심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양심 성찰을 해서 매 순간 양심손 들어주면서 사는 게 중도라는 거예요. 그게 유교의 중도고 중용입니다. 그래서 중용 설명하려고 요 구절을 설명해줘요. 그걸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조금만 더 읽을게요. 그래서 인심이 늘 명령을 듣게 해야 된다. 그러면 위태로운 게 어떻게 될까요? 위태로운 인심은 편안해져요. 인심도 안정을 찾아요. 이제 도파민, 세로토닌이 나와서 도파민을 진정시킵니다. 지금 의학적으로 말하면 진정이 돼요, 마음이. 미묘한 것, 즉 위태로운 얘기 더 하면요.
위태롭다는 얘기는요. 내가 오늘 그거를 못 성취하면, 그 욕망을 못 성취하면 죽을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이 돼요. 편안해져. 왜냐? 그게 사단에 너무 안 맞다는 게 드러나면요. 진정이 돼요. 내가 진짜 원하면 안 될 걸 원했구나 하는 걸 정확히 아신다면 진정이 와요. 그 다음에 미묘한 건 드러나게 돼요. 양심은 꽃을 피웁니다. 안 보이던 양심이 선명히 보이게 돼요. 손에 잡힐 듯이 여러분 마음에서 선명해집니다. 자, 이게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좋은 긍정적인 변화죠. 좋은 일이죠. 움직이고 고요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중에 언제 어디서나죠. 언제 어디서나 저절로 과하거나 부족함의 어긋남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게 지금 정의를 하면은 윤직걸중, 중심을 잡는다 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중심을 잡는다는 게 뭔 뜻이라고요? 중심을 잡는다는 게 이렇게 살아가시면 도심이 50%만 넘으면 중도를 걷게 된다는 겁니다. 중도를. 중도는 반대가 뭐예요? 중도의 반대는 과부족이에요. 과해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돼요. 과해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돼요. 딱 중심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양심 분석을 해서 욕심을 눌러야만 중도가 펼쳐지지 그냥 가시면 욕심 위주로 가시면 반드시 과하거나 모자랍니다. 양심에 있어서 과하거나 모자란 현상이 일어나요. 욕심을 따라가시면 양심을요 자명하게 못 드러내요. 그래서 과해도 찜찜해요. 양심은. 욕심이 과하게 추진해버리면 일을 양심은 찜찜해져요. 욕심이 모자라게 일을 추진해도 양심은 찜찜해져요. 양심의 마음에 안 맞으니까요. 욕심은 자기한테 올 이득 때문에 어떨 때는 모자라게 행동하고 어떨 때는 과하게 행동해요. 어떨 때는 비굴하게 행동하고 어떨 때는 오만하게 행동하고. 근데 양심 입장에서는 다 안 맞아요. 다 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심에 적중해야 중도입니다. 양심에 딱 들어맞았다 이게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중이라는 한자만 하나 설명드릴게요. 중이라는 거는 자, 이 관역에 딱 적중한 겁니다. 화살이. 요게 중자예요. 딱 적중해야 중자예요. 한복판에 딱 맞아야 돼요. 양심에 적중, 이게 중도다. 양심에 적중이 아닌 건 뭐죠? 과부족. 예. 아무튼 다 안 맞은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으로는. 보세요. 과에서 관역보다 더 멀리 날아가도 이거 안 맞으면 안 맞은 거예요. 화살이 힘이 약해서 관역 근처도 못 가도 아무튼 안 맞은 거예요. 딱 거기 맞아야 돼요. 아니면 관역 가지고 얘기하면요. 자 보세요. 관역 위에 맞아도 안 맞은 거예요. 밑에 맞아도 안 맞은 거예요. 딱 여기 맞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격을 하거나 활을 쏠 때 어떨까요? 쏴봐서 위에 맞아요. 그럼 좀 더 아래로 쏘아보는 거죠. 살짝 아래로 내렸더니 너무 아래로 내려갔어요. 학당 로고 가지고 상상해 보세요. 쏴가지고 저기 딱 들어맞기까지. 요게요.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닦아야 할 연습, 훈련이에요. 즉 이렇게 해봐요. 양심 분석을 해서 해봐요. 난 자명한 것 같아서 날려봤어요. 과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놓쳤던 게 있어서 과했어요. 시행착오예요. 다음에는 좀 더 아래쪽으로 쏘자. 양심 분석을 또 일을 처리해봤는데 결과적으로 또 나중에 검토해보니까 내가 좀 모자랐어요. 양심에. 과해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는구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금씩 그 위치 조정을 하다 보면 딱 양심이 흡족할 때가 오겠죠. 그래서 이게 평균적으로 이 흡족한 일이 늘 많아지게 마음을 관리해 가시다 보면 그 군자가 되고 현인이 되고 성인이 되는 것도 다 여기서 일어난다. 유교는 이거밖에 없어서요. 퇴계 선생이 심경을 아침 저녁 읽었다. 제일 열심히 읽었을 구절이 이거예요.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인심도심장. 이게 학문의 제일 핵심이니까 공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가 부주 읽어드리고 또 시간 되면 다음 장도 나가보고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